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끝자락을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더니 요즘은 정말이지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월요일이 시작됐구나 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또다시 월요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시간이 너무도 안 가서 분이 억겁 길게 느껴지던 10월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23세에 결혼해 한 남자와 11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꼭 주인집 도련님을 모시고 사는 종년 기분으로요. 살아왔기 때문에 11년간의 결혼 생활은 제게 있어 인생의 노역 기간이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다 그렇겠지만 제 결혼은 첫 단계부터 잘못된 것이었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도 살아보면 사느니 못 사느니 말들이 많기 마련인데 애초에 우리 부부는 일말의 애정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청이는 공양미 백석의 파려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었다면 저는 친정 아버지 빚 때문에 10살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 소도시 출신으로 제가 7살이 되던 해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때 취직한 곳이 바로 제 시댁이 있었죠. 엄마는 그 집가사 도우미였고 시아버지는 운전하셨어요. 서울에서는 부자들이 사는 강남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의 출퇴근을 위해 시댁 근처에 집을 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시댁럼 대저택에 살았던 건 아니에요. 우리 집은 강남에 위치해 있어서 한피부과와 마주하고 있어요. 말이 강남이지 한피부과. 그나마도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툭하면 철거 위기에 놓이곤 했지요. 그래서 전기나 수도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렇게 서울의 집을 구해 살아갈 수 있어서 다행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서울로 이사를 정하시던 때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어린 저를 데리고 가기 어려워서 외할머니에게 맡기라고 하셨었어요. 그러나 운이 좋게도 부모님이 취직이 결정되면서 저도 함께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비록 부모님께서 출근을 하시면서 저 혼자 집에서 지내야 했지만 그래도 밤마다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셨기에 걱정은 없었어요. 집들이가 붙어있는 판자촌은 옆집이나 뒷집이 북적거리고 있어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도 외로움을 잊을 수 있는 이유였고요. 제 동네에는 제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많아서 함께 어울려 놀다 보면 시간이 후딱 지나가곤 했어요. 배고프면 엄마가 출근하기 전에 준비해놓은 밥을 친구들과 함께 먹곤 했어요. 살았지만 가난했던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길게 5년 동안 그 동네에서 살았던 우리 가족은 운수도 잘 나오고 화장실도 집안에 붙어있는 빌라로 이사 갔어요. 판자촌에서 조금 번화한 강남 중심지로 이사하게 됐어요. 그러나 햇볕이 들지 않던 리퍼를 탁 쳤던 게 바로 그 대목이었어요. 반지하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는 그 냄새를 저도 결혼 전까지 늘 맡아가며 살았기 때문에 중학생 때 한 번은 저한테 냄새가 난다고 우리 바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엄마를 찾아 동네 슈퍼에서 섬유 원재료를 한 통 샀어요. 양고 제일 싼 제품을 샀더니 인공적인 것이었죠. 느낌이 강한 장미 향이더라고요. 내 옷에서 그 향 때문에 골치가 지끈거리는데도 남들한테 감추고 싶은 지하실 냄새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서 빨래할 때 섬유 원료를 빼먹은 적이 없었어요. 냄새뿐만이 아니에요. 적어도 반은 지상에 올라있는 반지인데도 어찌 난을 꿉꿉하고 음습한지, 특히 장마철에는 물이 먹은 손방석 위에서 생활하는 기분이 들 정도였죠. 그래도 돌이켜보면 그때가 좋았던 것 같네요. 우리 가족에게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몇 년만 더 바짝 벌어서 강 건너에 있는 지상주택으로 이사를 가자는 꿈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손에 잡힐 것 같이 가까워진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터지더니 그날은 2학기 중간고사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학원 하나도 다니지 않았지만 비싼 가방을 줄줄이 달고 살아가는 친구들을 제치고 제가 속한 반이 1등을 한 날이었죠. 아빠는 그런 저를 위해 무척이나 특별한 야경을 보여주시겠다며 당시 사장님, 즉 아버지 차를 가져오셨어요. 엄마는 반대를 하셨지만 그날따라 아빠가 왜 그렇게 흥분하시는지 모르겠었지만 괜찮다고 해 굳이 차를 타고 집으로 오셨죠.
서울에 올라온 지는 꽤 됐지만 바쁜 부모님 덕분에 서울을 제대로 구경해 본 적이 없던 저는 아빠가 데려온 멋진 수입차를 타고 남산타워를 보러 가고 근처 돈가스집에서 얼굴보다 더 클 돈가스도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식사 중에 사장님 호출을 받고 급하게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히려고 하던 찰나 아빠는 긴급한 순간에도 제가 덜 다치도록 핸들을 돌리면서 크게 다쳤죠. 아빠 덕분에 제 상처는 철과상 정도로 그쳤지만 우리가 타고 있던 차는 거의 폐차 수준이 되었고 그 사고로 아빠는 반년 넘게 병원 생활을 해야 했어요. 수술도 3번이나 받아야 했고 해가 잘 드는 집으로 이사하려고 10년 가까이 열심히 모아둔 돈은 고스란히 아빠의 수술비와 병원비로 들어갔지만 마저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착과 변상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고 그 바람에 사장님 댁에서 일을 하는 엄마는 매일같이 사모님한테 시달려야 했어요. 아줌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차가 변상할 돈이 없다니, 아니, 그럴 주제도 안 되는 것들이 왜 남의 차는 물고 나간대요? 우리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왜 손해를 봐야 되냐고?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꼬여서 사람 성질을 덮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차값은 제가 일해서 갚아 나갈게요. 당장은 애 아빠 수술비도 그렇고 마이는 못 갚겠지만 어떻게든 그 돈은 제가 다 갚아 나갈게요. 아줌마, 월급이 얼마냐고? 어느 세월에 그 돈을 갚아?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야반도주라도 할지 누가 하냐고 세상에. 우리가 그동안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삼는다니 어떤 인간들 말종 같은 것들이 다 있어. 틈나는 더는 기다려주지 않을 거니까 새 차를 끌어오던지 장기를 팔던지 어떻게든 하세요. 이 날까지 잠깐 물어주세요. 안 그러면 그 집 딸내미 아버지 죄다 한 방에 넣을 테니까. 사모님은 길길이 날뛰었고 저까지 걸어 넘어지는 통에 엄마는 생각에 사색을 했어요. 우리 새로운 가족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거든. 그때 우리 가족을 구해준 건 음악 사장님이었어요. 그만 주며. 지금은 차가 문제야.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인데 그 끄지 않고 차가 어떤 대수냐고. 아주머니 착하십니다. 그나저나 고지차 수술을 받아야 한다던데 수술비는 어떻게? 그 말에는 엄마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눈물로 마주한 손가락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일단 수술비와 병원비는 회사에서 처리할 테니 마음을 편히 하세요. 아주머니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아야 가족들도 버텨낼 거 아니겠습니까? 기운을 내세요. 아니, 차값도 못 받은 상황에서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돈을 받아올 수도 없을 텐데요. 당신은 좀 조용히 해주세요. 나를 부하로 두고 있던 사람은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상황에 아줌마를 괴롭히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사장님의 한마디로 사모님은 더 이상 우리 직원을 괴롭히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기 시작할 거라고요. 아줌마가 시작했죠. 오늘부터는 업무 외에 청소도 맡아요. 오미가 아파서 못 나온다는데 갑자기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렵고 아무나 집에 안 받아들인다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 짐을 오래 도와준 아줌마가 대신 좀 맡아주고 있어요. 원래 저희 엄마는 주방 업무만 맡아서 해왔고 집안 청소와 세탁은 다른 분이 하셨었는데 갑자기 사람을 줄인 거예요. 돈을 더 벌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대신 노동력으로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어요. 집이 넓어서 청소만으로도 엄마는 정말 힘들었지만 원래 하던 일을 느긋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손에 손걸레를 들고 산바는 것은 물론이고 난간 구석까지 꼼꼼히 쓸고 닦았습니다. 엄마가 억을 떨며 청소를 하실 때마다 이제는 아들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뒷방에서 살고 계시던 노할머니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상대해주는 가족이 없어서 적적하시나 했는데 어느 날 청소를 하는 엄마를 바라보며 물끄러미 그러셨어요. 주머니에 일당이 얼마나 되나요? 한 기억은 받나요? 네, 일당이 그렇게 비싼 가사도미가 어디 있나요? 월급이면 몰라도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는데 자기 진리를 열심히 전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조차 못하는 노할머니 때문에요. 엄마는 마음이 더 상하게 되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노할머니의 본심을 알고 많이 놀라기는 했지만 엄마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매일 밤 늦게까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 엄마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저는 주말마다 엄마를 따라가 대신 청소일을 돕고 했어요. 아빠가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엄마를 돕고 사장님 되기를 거들고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 상황의 대학은 꿈도 못 이라서 공부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참이었거든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빨리 갚고 이 집을 나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마침 집에 계시던 사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내가 김 기사가 그렇게 자랑하던 딸이 공부를 아주 잘한다는 말에 저는 그냥 고기만 조리기만 하고 있었어요. 자식으로서 엄마의 역할을 돕는 것은 기특하지만 이제 곧 3살이 되는데 이런 시간이 있을까요? 친구들은 한창 학원에 다니는 시기인데 어차피 저는 대학에 안 갈 거니까요. 저는 대학은 필요 없거든요.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학원을 한 번도 다니지 않아도 1등은 놓치지 않았어요. 대학을 안 간다는 건 무서움이 아니라 제 의지에 따른 결정이에요. 사장님은 빙글거리며 웃으시더니 말씀하셨다. 그럼 증명해봐라. 내 실력으로 명문대에 들어간다면 4년 내내 내 등록금은 내가 부담해주마. 어때? 한번 시도해보겠니? 내 생각은 솔직히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어보기로 했어요. 제 상황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면 현재보다 우리 집 살림의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사회에서는 고졸된 명문대 졸업자들이 초봉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매일 밤 파김치를 만들어 돌아오는 엄마를 보는 것은 가슴이 아팠지만 우리 세 식구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암흑 속을 빠져나가기 위해 공부로 성공하는 길밖엔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죽기 살기로 공부에 매달렸어요.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약속대로 전액 학비를 지원해 주셨고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버는 돈은 고스란히 우리 집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조금씩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술술 풀리기만 하나요? 사고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아빠는 가장으로서 제 몫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좌절했고 현실을 짊어지려 술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몸도 정신도 망가지게 되었죠. 세상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툭하면 집안 살림을 부수고 엄마한테 손까지 하는 일도 시작했어요. 몇 년 사이 아빠는 제가 알던 아빠가 아닌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다 음주운전에 사로잡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어이없게도 차석으로 자신의 인생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던 아빠는 그 제 명차석에서 목숨을 잃지만 빚은 갚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엄마는 아버님 댁으로부어 사망보험금을 고스란히 전해드리곤 그 진정한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오던 어머님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물론 사장님께서 지원해 주신 아빠 병원비를 모두 갚아드릴 순 없었지만 어쨌든 우리 모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얻었어요. 엄마는 사무실에 등록해서 일당 제 파출리로 일을 시작했어요. 일자리 확보만 된다면 가게 정직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벌이가 훨씬 더 좋다는 걸 알았죠. 도시락 공장, 반찬 가게, 공사장, 혹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길게 뭉쳐서 일해왔기 때문에 그 성실함은 선덕의 엄마가 된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드디어 반지하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지긋지긋한 강남을 떠나 저희 학교와 5정 누장거리인 동네에 3층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집을 고르면서 우리 모녀가 중점적으로 본 건 해가 잘 드는 집인 거 하나였어요. 그 소원대로 구한 집에서 첫날 아침을 맞은 우리 모녀는 거실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울컥할 수밖에 없었죠. 햇빛은 분명 공짜인데 가난한 사람은 그 공짜 햇빛도 어렵게 받고 사는구나 생각되더군요. 이제 과거는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사장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점심을 사주시겠다고 잠깐 보자고 라고 말이에요. 말이죠.
제 대학 등록금도 대주시는 계신데 이번에는 제가 밥이라도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현금을 준비해서 나갔어요. 다행히 며칠 전에 받은 아르바이트 급여가 아직 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 사장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둘러보니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온몸에 명품을 입은 그 남자는 딱 보기에도 거만해 보였어요. 인사를 하자 해서 내 앞에 서 있는 게 아들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얼마 전에 한국으로 오셨다고 해요. 만나서 반가웠어야 할 텐데 남자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왜 그런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건지 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제가 그랬던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보아도 낯선 사람이 앞에 있었거든요. 남자는 공부를 하느라 미국 생활한 것 같진 않았거든요. 나이는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데 행동거지가 철없는 고등학생 같았거든요. 한마디로 절대 상종하고 싶지 않은 부류였다. 주문을 할 때 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싹수가 완전 노란다고. 어떻게 저런 아빠 밑에서 저런 게 아들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였죠. 어느 정도 식사를 마친 사장님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시며 먼저 일어날 테니 천천히 식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를 잠시 밖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녀석이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생활해 나서 한국에 친구가 없어요. 철없는 아들놈을 맡겨서 미안하지만 혜민 양이 오늘 데리고 다니면서 서울을 구경 좀 시켜줘요. 이참에 내 아들한테 맛있는 것을 사주세요. 많은 것을 먹고 백화점에 가서 좀 쇼핑을 해다 달라고 말했더니 혜민 양은 믿고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동안 대중교육비를 상환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디서 그런 막역한 말을 해결하도록 넘기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보니 남자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지 불쾌한 표정으로 계셨습니다. 나도 마음에 들어서 나온 거야가 아니니까 대머리 좀 이해해줘 하면 거절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나왔는지 서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죠? 둘 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같으니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로 할 말을 다 해놓고 가방을 챙겨 걸어가려는데 남자가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난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할게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데이트하러 갈까요? 뭐부터 할까요? 쇼핑 아니면 영화를 볼까요? 당일 나는 제 멋대로 행동하는 남자한테 끌리며 난생 처음으로 백화점 명품관에 들어가 보고 연예인들이 다니는 헤어샵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을 들여 발라주었고 여느 연인들처럼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차 문까지 직접 열어주었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공주 대접에 어색해했지만 카트라는 척 연기를 했죠. 혜민 씨, 나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 인물도 이 정도면 어디서 빠질 일 없는 정도이고 학벌도 괜찮잖아요. 거기다 우리 집에 돈이 많은데 어때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난 남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살 생각도 없고 학벌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게 좋아서 그닥 재력은 졸업해서 내 손으로 차차 만들어갈 생각이었고요. 그러니 그쪽이 조건이 그리 매력적이지는 않네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심히 가세요. 다시 볼 일 없을 거라는 생각에 평소와 달리 예의 없게 구었어요. 그런데 남자는 제 이런 모습에 호기심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다음 날부터 수시로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거절을 하자 급기에 학교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제 수강 과목은 어떻게 알았는지 번번이 강실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데 사람 미치고 팔딱 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 소원대로 딱 3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연애 경험이 전무한 채 학교와 아르바이트 밖에 모르고 살았던 저와는 다른 사람과의 연애를 많이 경험한 남자에게로부터 저는 쉬운 먹잇감으로 여겨졌을 것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정말 순진했는데 10살이 많은 그 남자는 하는 짓을 보면 아직 20살인 사회초년생처럼 보였어요. 세상을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기만 하며 원한 것만을 알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시장에 내건 아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죠. 이러니까 고용주님은 어떡하셨나요? 하나뿐인 아들이 이러니 그렇게 많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든 당신 아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세상의 동향도 파악하고 시련도 겪어본 사람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 운이 적었던 사람이 저였고
남편은 제가 그와 결혼한 것입니다. 결심하게 된 것은 3번의 데이트 때문인 것 같지만 솔직히 절대 아니에요. 저는 남편에게 이성적으로 끌린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남자에게 걸었던 이유는 바로 사장님에 대한 감사 때문이었어요. 우리 아빠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사장님이 아빠의 수술비, 병원비, 그리고 우리 집 생활에 도움을 주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도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결혼 얘기가 나오던 그 시점에 알게 되었어요. 2번째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그 집 사람들이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는지? 철없는 아들아, 내 말야 라고 했어요. 철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렇고, 그럼에도 왜 사장님까지 나한테 며느리로 못 삼키고 다녀?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가까워져서 돈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의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나는 단지 회사원에 불과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돼. 혹시 내가 모르는 비밀이라도 있는 거니? 나를 데려다가 간이라도 떼어달라는 건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말도 안 된다 해서 제 말에 엄마는 말없이 한숨을 쉬셨어요. 혜민아, 너는 정말 결혼을 싫어하는 거야? 죽어도 안 된다니까 엄마까지 왜 이래? 그 집이랑 우리 집이 잘 어울리는지 일단 사는 집만 비교해봐. 우리 집은 그 집 화장실 수준보다 낮아. 우리 수입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고 게다가 아빠는 회사 사장님이었고 엄마는 그 집에 대한 도움이 됐어. 아침에 사돈으로 만날 수 있겠지? 마음이 불편해서 그만둘까? 그건 그렇긴 하지만 사장님이 원하신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닌가 싶어. 내가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온천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엄마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 나쁜 혼자 같아졌을 때 쌍수를 들고 달려드는 혼자가 있잖아. 사랑해서 인생을 바치고 살지 못한다고 했던 사람들도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면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 그래서 사랑이 대수겠어? 서로 조건을 보고 하는 결혼이라면 제 입장에선 완전 로또를 당첨한 것처럼 진배 없는 거라고 생각해.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 내 아빠가 사고를 당하고 난 후에는 경험이 없어서 사고 뒤처리를 할 생각조차 못했어. 그때는 내 아빠가 매우 위독한 상태였으니까 상대 차량 운전자와 합의하기 어려웠어. 봐야 하는데 내 정신이 딴 데가 있는데 뭘 할 수 있었겠니. 가진 돈도 얼마 없기도 했고 그때 사장님이 직접 변호사도 불러주시고 합의금도 내주셨으니 아빠가 실령 안 살고 끝날 수 있었던 거지. 그간 너한테 미주알 고주알 말하진 않았지만 내 아빠 세상 뜰 때도 사장님이 변호사 보내서 가자 측이랑 합의금 협상도 해주고 보험금까지 받아주셨어. 내가 나섰으면 그렇게 많은 돈 받을 수도 없었을걸. 내일 그렇게 우리 집 일에 신경 써주셨는데 무조건 싫다고만 하는 게 엄마는 마음에 걸린다. 엄마 말을 듣고 보니 그간 너무 우리 속만 빼먹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이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렇게 내린 결론은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 결정에 기뻐하시는 사장님과 남편님께서도 기뻤지만 사모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인사를 드리러 가다 안방에서 대성으로 울고 계셨어요.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내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는지 알아요? 당신이 어떻게 이런 결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들 하겠냐고요. 하고만은 혼자 두고 왜 하필 우리 집에서 부리던 인간들이랑 사돈을 맺는 말이야? 당신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이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식을 몰라? 주원이 녀석한테 회사 맡기면 얼마나 갈 것 같아. 10년도 못 가서 회사 망치는 놈이라고 해. 민이처럼 똑똑한 애를 옆에 붙이면 당신이랑 나 죽고 난 후에도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집안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생기고 똑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고집을 부리지 말고 반가운 마을 며느리로 생각해 주세요. 이미 집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모르시는 사장님 내외는 안방에서 한창 말다툼을 벌이셨어요. 결국 아버님의 설득으로 어머님도 결혼을 찬성하셨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느낌이었어요. 결혼 이후에도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갔어요.
아버님은 제가 회사에 입사하길 원하셨고, 싫다면 대기업에 입사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남편은 제가 희망하는 곳에서 일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이유를 이해했는데요. 당신이 우리 집 재산에 관심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믿지 못해서 우리의 자부심을 드러내려고 항상 버렸거든요. 여자들이 우리 집 재산에 대해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저를 밀어내고 그들이 자리를 차지하길 원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모습을 감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주선한 결혼 상대 중 파티를 좌우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당신만은 예외였죠. 결혼 전에는 제 남편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선비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살아가면서 그는 상당히 무심코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외모는 나쁘지만 기민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많죠. 제 남편 또한 그런 면이 있었어요. 남편이 성향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뒤부였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나를 차후 자리에 앉히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남편은 아버님이 나에게 회사를 물러나게 하시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남편은 대표에 취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님의 측근들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나를 차후 대표로 밀던 이유였죠. 또한 기존의 사업을 폐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신사업을 몇 가지 시작했는데 정확한 시장 조사 없이 임의로 결정한 결과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회사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만에 회사가 휘청거리게 되었죠. 그 상황에서 재경이 되자 남편이 회사로 불러들리더라고요. 자기 밑에 들어오라는데 정말 가기 싫었지만 아버님이 힘들게 이룬 회사를 날려버릴 것 같아서 울며 겨저 먹기로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남편의 회사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가보니 가관도 아니었죠. 전문 경영인은 아니었지만 수없이 허점이 보였으니까요. 원흉은 제 남편이었고 자기 기분에 따라 사업만 벌여놓고 책임을 지지 않으니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호랑이 없는 굴의 여우가 왕노릇 한다고 툭하면 회사에 오셔서 어찌나 훈수를 드시는지 몰라요. 안 그래도 난 그냥 집에서도 쉬었던 저는 물론이고 회사에서도 엄청 노력해서 기를 죽이려고 하셨는데 넌 잘난 것도 없는 애가 남편 내졌나 할 일이야. 뭐 하자고 회사에 나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니? 너밖에 알면 뭘 하겠다고. 너 회사에 나와서부터 회사를 꼬였는지 전혀 못 보여. 오죽하면 내가 평생 안 가렸어야 할 회사까지 찾아왔니? 어머님, 지금 겪고 있는 회사 위기는 제 탓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수습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뭘 잘한다고 코를 빠빠이 들고 대들어? 그러니까 내가 없는 말 지원하겠지만 못해서 그동안 남편 뒤에서 내조만 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어디서 건방을 피우니? 잔말 말고 괜히 내 아들 앞길에 눕혀놓지 말고 집에 들어앉아서 애나 가질 생각을 해.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어머니, 어쩜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시네요. 어머님, 아이 문제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그분께 말씀하세요. 왜 집안일을 회사까지 끌고 나오세요? 아이 문제도 그렇죠.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남편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을 꺼리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늘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시네요. 또한 남의 탓이지.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집에서도 안 들어 처먹으니 회사까지 쫓아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거죠. 사람이라면 이런 일은 말도 안 된다는 거요. 그동안 우리가 곤경에 처해서 너희 친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많았잖아요. 장장 5년 동안 친일 식구들에게 병원비부터 생활비까지 많이 도와줬었는데 어떻게 그 감사를 잊고 남의 집대할까를 생각해봐요. 아, 머리야.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놈의 연금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니었을 텐데 일부러 회사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창피를 주는 시어머니 때문에 회사를 옮길까 하는 생각도 수없이 했지만 그래도 아버님과의 정을 생각해 참았어요. 그렇게 11년을 버텼지만 돌아온 건 남편과 시어머니의 배신뿐이었어요. 연로하신 시할머니가 돕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병실에 우리 엄마가 계셨어요. 정확히는 간병이 대신 엄마가 시할머니를 간병하고 계셨어요. 엄마가 여기에 왜 있어? 그동안 일하느라 바쁘다던 거야. 여기 와 있느냐? 그랬었어요. 말 좀 해봐. 도대체 엄마가 왜 여기 있냐고 목소리를 낮춰 할머니가 듣지 못하게 하고 그 얘기를 나중에 하고 일단 할머님 상태나 파악해봐야겠어요. 지켜보자. 근데 시어머니 남편이고 어째 코빼기도 안 비춘다. 집안 어른이 위독하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서너 달에 한 번 겨우 얼굴만 비추고 가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동안 시할머니 간병을 누가 맡고 있는지 제대로 몰랐어요. 핑계 같지만 매번 시어머님이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믿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병상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기가 막혀 넘어진 시할머니는 폐렴 증세가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통해 보고 소식을 전해 듣고서야 병원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시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하루도 막참을 잔 저는 친정에 달려가 엄마께 자초주정을 하셨습니다. 질문했더니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게도 어머니를 병원에 보내버린 게 시어머니께서 계시더라고요. 그때 봐도 어머님이 어머니를 보시고 할머니에게 병수발을 하라고 했다는데 정말 웃긴 사람이네요. 자기가 며느리인데도 며느리가 아니란 대로 행동하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그렇게 했대요. 나한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랬대요. 시어머니의 지시로 한 일 중에 한 일은 아니었다면 제가 안 했겠지만 너희 할머니께서 나한테 잘해주셨으니까요. 보고 나서야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잖아요. 그게 실은 내 시할머니가 차려주신 것이란 거였거든요. 시어머니와 정서한 증거로 비밀로 하라고 하셨다가 이렇게 속여왔던 거고 그 가게를 해주시면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하지만 하늘은 그 미련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는 법이라고 내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받은 보너스를 생각하고 당당하게 받으라고 꼬장꼬장한 양반이라 생각했는데 참 속이 깊은 분이시더라고요. 안고 병수발 하기로 했던 거야 자식 앞에서 보내고 외롭게 병원에 계시는 분 가는 날까지 곁에서 지켜드리려고 엄마 마음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한 짓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시댁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랄이 잘 됐다 싶었죠.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이참에 똑똑히 알려줘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글쎄 제 얘기를 다 듣더군요. 남편이 별거 아니라는 듯 이러는 거예요. 그건 우리 집에서 잘 벌어먹고 사셨잖아요. 그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남도 아니시고 서로 다른 가정 출신인데요. 무슨 문제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곳에서 놀며 돈을 벌어오셨어요. 월급 받는 만큼 죽어라 일하셨다는데 받는 만큼만 하셨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차를 사고 한 건 죄송해서 우리 어머니가 두 분을 일자리에 취업시키며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학생인 제가 주말마다 따라다녀서 작업을 도왔어요.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네, 어디서 남편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니 집안과 회사 모두 소란스러워지잖아요. 어쨌든 출신은 속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본 없는 집 모퉁이에서 자란 너 같은 사람은 알고서 살고 있겠어? 아니요, 죄송합니다. 동네에서 창피할 만하게 놀라 하고 지내요. 잘 하셨어요. 근본이 결국은 중요해요. 여기 계신 어머님은 얼마나 근본 있는 집에서 자랐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더라도 자신의 외할아버지는 일제 침략기 때에도 일본군 앞잡이 역할을 하며 호의를 베풀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외할아버지는 피가 그렇대요. 돈 냄새에 취하기 쉬운 사람들 앞에서는 꼬리도 잘 무는 구석이라 하더군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얼마나 손이 가요 하는지 자식들을 대학에 보낼 때마다 학교에는 잔디를 깔아주고 스쿨버스도 사주던 일이 있었다는데 어머님도 그런 식으로 대학에 진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겠어요. 제 이야기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을 노려보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척 다른 짓을 하고
제게는 인기인으로 잘해라고 노래를 부르셨지만 어머님은 시할머니가 계시는 병원에 몇 년째 발길조차 안 하셨다며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노인 애가 자신의 재산을 전부 시설에 기부하기로 결정한 일도 있었는데요. 그런 셈이지. 너라면 내게 한 푼 안 주는 시어머니가 곱게 보일까? 내가 자기 며느리로 살면서 그간 해다 하신 게 얼마나 많은데 땅덩어리 안 남기고 그걸 다 기증을 해 인정머리 없는 노인네 같다고. 그리고 내 엄마 병원에 보낸 건 그간 내가 친정에서 받은 것도 있으니 급이 끊어서 보낸 것이다. 받을 것도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어찌 그리 뻔뻔하신지. 나라 팔아먹은 이와요. 참나찌어 먹을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온갖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덕분에 부채감 없이 집 사람들이랑 연을 끊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결혼 11년 만에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말 없이 합의 이혼에 동의해서 깔끔하게 나눌 거야. 나누고 받을 거야. 저는 이혼 후 재취업을 했었죠. 40대 중반까지 회사 생활을 한 후에는 엄마가 운영하던 반찬 가게를 물려받게 되었어요. 생각하길 회사 생활을 더 하고 싶었지만 40을 넘긴 여자는 회사에서 환영받지 않았어요. 여자 직원은 임원까지 승진시켜주지 않을 뿐더러 승진이 멈춘 상태에서 제 밑에서 일하던 남자 직원들을 상사로 삼는 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서 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직장을 떠나보니 그동안 왜 거기서 눈치를 보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궁금해졌어요. 내 노력에 따라 가게 매출도 올라가고 매달 가게에서 벌어오는 돈이 직장에서 벌었던 것보다 10배 이상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 가게를 매주 토요일 오전에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 봉사 활동을 위해 그곳을 방문합니다. 내 매장에서 만든 김치면을 밑반찬으로 제공하며 매일 가지국을 끓여서 분배합니다. 노력은 필요하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개처럼 일에서 정승, 정신적인 즐거움을 누린다는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쪽방촌에서 봉사를 하러 가다가 거기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15년 전 이혼했던 전 남편이 거기에 계셨어요. 전 남편은 나를 보자마자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 속 주인공을 잡은 마음으로 달려와 여보라고 부르더군요. 너무 놀라워서 제가 이혼한 뒤 7년이 지났고 회사에서 법무관리직을 맡아 집에 적발 단속까지 당했지만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는 연결하셨다. 세상을 떠나신 후 그 남편은 한동안 몰래 은닉해 둔 재산으로 생활했다. 그러나 버는 것 없이 쓰기만 하니 그 돈도 몇 년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어느 날 촌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서는 우리의 인연이 사실 인연인 것 같았다고 말했지요. 제게 붙어 다니려고 했어요. 맞아요. 그쪽 말대로 우리 만남도 인연이었나요? 하지만 인연이라고 해서 모두가 모두와 인연이 된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엄마와 함께 무료 배식 봉사를 하러 가는데 배고프면 오셔서 밥을 먹고 가게 돼요. 우리의 인연은 거기까지입니다. 헛된 꿈을 꾸지 말고 내가 아낌없이 베푸는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시할머니의 은혜 때문이니까요. 그러니 밥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마음속으로 아버지와 같은 아량으로 대접해라. 할머니께 감사 인사드리라고 알아들었으면 그쪽으로 가세요. 나는 바쁜 사람이니까요. 매정한 제 말에 전 남편은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리다가 매점 줄에 서 있던 쫓아내기 쪽방촌 사람들로부터 그를 쫓겨냈어요. 세월이 흐르고도 어쩌면 그 놈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지 참으로 실망스러워요. 판자촌과 반제 그리고 월세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저는 지금 이 같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사는데 사람은 모르는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당장 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법은 없는 것이죠. 제 경우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고 오늘도 잘 버텨봐야죠.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연이나 댓글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음악 힘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세요.